의사 A는 B형 간염 치료를 위한 약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사 A는 임상 연구 동의서도 받지 않고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유아들을 모집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시키고 15일 후에 B형 간염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주입하여 그 효과를 관찰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운 B형 간염 치료 약물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주입받은 아이 중에서 사망한 아이는 없었지만 몇몇 아이는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A의 연구 성과를 인정해야 해요? 또한 의사 A가 개발한 간염 치료 약물 C를 사용해도 될까요?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이란 동물 실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이나 기구를 실제 사람에게도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직접 사람에게 투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상시험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실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약물이나 의료기기는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기대되는 효과는 물론 발생할 수 있거나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효과와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꾸준히 참여자들을 추적 관찰하여야 합니다. 만약 예측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임상 연구들이 매우 천천히 장기간 진행되게 됩니다. 문제는 효과나 안전성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신약이나 신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을 주도하는 의사들은 사용되는 신약이나 의료기기의 효과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지 않거나 안전하다고 속이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허술하게 받아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윤리적인 임상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약물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면 이러한 연구들을 시행한 과학자나 의사들을 칭찬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효과가 증명된 약물이나 연구 결과들을 인정하고 사용하여야 할까요? 비윤리적인 연구 결과물은 무조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도덕 원칙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정의롭지 못한다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러한 비윤리적인 연구들이 좋은 성과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많은 연구자들이 비윤리적인 연구를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비윤리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된 신약이나 신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약물이나 연구 결과물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임상시험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정의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수술하면서 필요한 조직 샘플을 채취해 연구에 사용하면서 해당 환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조직 샘플을 가지고 많은 의학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연구를 하면 의료윤리를 위반한 비윤리적인 연구라고 비난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초기 해부학자들은 연구에 사용할 사체들이 부족하자 무덤에서 훔친 시체나 살해당한 시체들을 가지고 연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의 아버지가 된 에드워드 제너는 우두 백신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원사와 그 아들에게 연구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정원사의 아들에게
우두를 접종한 후 날 것의 수두를 접종하여 우두 백신의 효과를 증명하였고 이 공로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법적 윤리적인 기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제너는 훈장 대신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즉, 현재의 기준으로 모든 임상 연구 과정을 평가한다면 이전의 연구들은 거의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비윤리적이라는 기준을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임상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통 교통비 명목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돈은 환자들이 병원에 오가면서 혈액을 뽑거나 검사를 하는 등 여러 귀찮게 하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경제적 혜택이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매우 큰 유혹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국적 제약회사가 개발도상국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도상국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가 세지 않고 임상시험으로 인하여 참여자가 피해를 입어도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 보상에 대한 강제력이 약한 등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HIV와 관련된 임상시험들이 우간다나 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새로운 개발된 신약을 기존 약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치료법과 관련된 지식을 더 넓히고자 고안된 연구이거나 기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치료법을 제공하지 않고 새로이 개발된 치료법만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의료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임상 연구를 시행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임상 연구를 시행한 다국적 제약회사를 비난해야 할까요? 일부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열악한 보건시설과 함께 치료제를 살 돈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려진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약이나 신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 제공되는 약간의 경제적 혜택도 이들에게는 매우 소중할 수 있습니다. 의학 발전을 위하여 비윤리적인 시험을 용인할지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세요.